안녕하세요. 이진욱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다소 무거운 주제인데요. 그래도 결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요, 가지의금입니다. 가지의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급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기속자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법인의 비용 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전적인 의미하고 과연 가지의금이 왜 생기는가 원인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의금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급은 이루어져 있지만 그 기속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송금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인이 일정 부분을 대여한 걸로 봐가지고 자산 처리를 하는 거죠. 세무상 가지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의 대여를 한 것을 바로 가지의금이라고 합니다. 왜 가지의금이 중요하느냐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그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겠죠. 그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인정이자라고 하는 건데요. 인정이자를 그 기속자가 법인의 입금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갚지 않았을 때는 상여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소득세 과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지의금은 실질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행에 대출이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지급 이자가 나가는데 이자 부분에서 실질 자산이 아닌 가지의금만큼 비율만큼의 송금이 불산입됩니다. 이자 비용이.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무조사입니다. 요즘에는 세무조사가 예전같이 자료가 미비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노출되는 게 거의 다 노출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세무조사 건수가 없어요. 과세당국도. 그래서 예전에는 신경 안 쓰던 그 법인에 내재되어 있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요즘에는 많이들 세무조사를 들어옵니다. 저희 거래처 중에서도 이 가지의금 때문에 세무조사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정한 이유도 우리 거래처에서 지금 가지의금 때문에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를 잡아서 다른 법인 같은 경우도 이러한 세무 당국으로부터 조사라든가 리스크 높아지는 걸 좀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미를 좀 잡아보고 그 원인이 왜 발생이 되는가, 원인이 발생되는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안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왜 가지의금이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원인,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사업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가지의금을 보면 제일 빈도수가 큰 게 이제 지출은 돼 있는데, 인건비로 지출은 돼 있는데 신고 못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신용불량자분들이라든가 외국인들, 이런 분들은 따로 신고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인건비로 지출이 돼 있지만 경비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금액들을 그냥 가지의금 처리를 잡다 보니까 그게 일정 부분 매년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돼 있는 경우가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접대성 경비라고 보는데요.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도 사업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꼭 필요한 비용이에요. 비용이어서 이제 이게 일정 부분 비용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게 제 사견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증빙이 없습니다. 우리가 리베이트를 했다는 그 증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개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이런 증빙이 없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금액은 나가게, 물품을 사든 현금 접대를 하든 법인의 계좌에서 나가게 되지만 이게 이제 뚜렷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가지의금으로 잡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찬가지로 법인에서 인출이 돼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빙이 없어요. 금액이 인출이 돼 있는데
대개 보면은 뭐 식대입니다. 현장 식대고 그다음에 뭐 소모품 구입하고 뭐 이런 비용들인데요. 사정상 뭐 분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무슨 사유로 해서 그 증빙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 법인에는 가지입금이 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대개 발생되는 가지입금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개인의 사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지입금, 대표자하고 관련이 있겠죠. 대표자분들이 대개 이제 가지입금을 이제 자산을 취득할 때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법인 자금으로 취득들을 많이 하세요. 개인 자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노리셔서 그냥 뭐 법인 돈을 인출하셔가지고 많이들 사시는데요. 다 가지입금입니다. 다른 출처가 될 수가 없어요. 가지입금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유가 증자입니다. 개인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자본금 한도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필요한 한도가 있는데 그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증자를 하게 되는데 개인 주주들이 법인에 입금을 해야 하는데 지분율만큼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그런 여력이 없는 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계좌 목기로 법인 자금을 인출을 해가지고 그냥 법인 그 개인 계좌로 해서 다시 입금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증자 과정에서 이제 가지입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 이런 경우는 좀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겠죠. 급여를 이제 대표자든 뭐 다른 분이든 급여를 조금 적게 잡아서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적게 잡았는데 급여 이상의 금액을 매달 생활비 쪽으로 인출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지입금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지입금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지만 불이익이 어떤 불이익이 있겠느냐 한 5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정이자 부분들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이 된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대여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겠죠. 그 이자만큼을 이제 법인세 부담이 됩니다. 법인에게는. 그리고 그 인정이자 부분, 발생된 인정이자 부분들을 그 기속자는 대표자면 대표자, 그리고 이사면 이사, 임원이면 임원, 그분들이 인정이자만큼을 입금을 시켜드려야 돼요. 이자만큼은 법인에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 이제 갚지 않게 되면 인정상여, 법인에서 그냥 상여로 이자만큼을 그냥 지급한 걸로 봐서 소득세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인정이자 상여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대출을 끼고 있는 부채가 많은 대출을 끼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자가 매달 발생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자도 그 가지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질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자도 가지입금 비율만큼이 또 송금불산이 있대요. 마찬가지로 법인세 부담이 또 늘겠죠. 그리고 내 사이드 그 외의 불이익은 주식 가치가 또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가지입금이 쌓이게 되면 그 액면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로 해서 이제 순자산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그 순자산 가치 평가할 때 가지입금도 또 포함돼요. 가지입금이 명칭이 없기 때문에 전도금,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뭐 주 임종 단기 채권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다 주식 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전도금은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인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쓸 거라는 가정하에 인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식가치에 다 반영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을 이전할 때 세금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평가가 너무 낮아집니다. 가지입금은 말 그대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 같은 경우는 또 가지입금이 다 실질 자본금 평가할 때 다 또 부인되고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입금이 신용평가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세무조사 리스크가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입금이 또 무서운 이유가 이런 것들 다 세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보시면 가지입금도 복리이자입니다. 이자가 붙기 때문에 우리 업체 지금 세무조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억 정도 이제 5년 정도를 10억 정도 가지입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관리를 못한 측면도 있고 우리 대표님도 무관심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 10억이 5년 정도 방치하다 보니까 원금이 12억까지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정도가 불어난 거죠. 5년 사이에
복리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이 오가고 있는 게 거의 소득세, 법인세만 해도 12억에 20에서 30%까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대표님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해제가 됐어요. 법인하고. 그랬을 때는 달려있는 가지금을 대표님이 이제 대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고 퇴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여로 처분을 해야 한다. 과세관청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상여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의 40에서 50%까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업주분들이라든가 대표자분들께서는 신경 쓰셔가지고요. 이런 리스크들을 안고 있는 것보다는 매년 조금이라도 리스크들을 줄여가는 게 나중에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정한 것도 바로 결산 전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결산 끝난 다음에 살펴보시면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12월까지 결산 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가지금도. 그래서 이제 가지금 분석도 가지금을 해결하려면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지금이 어떤 기속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가지금이 아닌데 우리가 또 가지금을 잡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 사무실하고 업체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다 보면 이제 가지금이 아닌데 가지금을 잡아놓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금인데도 실질적으로 이제 신용평가라든가 대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유가증권, 재고자산, 뭐 매출채권 이런 데로 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거 세무조사 들어오면 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다 꼼꼼하게 가지금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담당 세무사님하고 가지금을 반드시 분석을 하셔가지고요. 그 분석에 따라서 해결 방안을 채택을 하셔야지 무조건 가지금을 갚아야 한다 해서 뭐 다른 해결 방안들을 무조건 막 한다 그러면 나중에 세금 포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 관련해서 가지금이 발생된 거다. 우리가 증빙이 없지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쓴 거다. 그래서 발생되는 가지금이다. 그러면 당연히 경비 처리하면 되겠죠. 당연히 인정이 돼야겠죠. 가지금이 아니니까. 단지 증빙이 없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도 외국인,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 신고 못 들어가는 인건비 같은 경우도 법인 계좌에서 반드시 그분들에게 인출을 하셔야 하고요. 이체를 하셔야 하고요. 그 내역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 수령증을 반드시 그분들한테 사인이 됐든 도장이 됐든 양식은 상관없어요. 몇 월 며칠 얼마에 그걸 수령했다는 것들 수령증들을 좀 비치를 해주시고 실제 근무를 했다는 근무 일지도 이렇게 페이퍼로 작업을 좀 해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정기 오류 수령 손실로 해서 손비 처리를 했을 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과세당국이 우리가 작성해 놓은 페이퍼 작업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기 오류 수령 손실을 처리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만약에 과세관청이 이것들은 부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거라고 하면 뭐 부인되기도 하는 케이스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성심성의껏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이니까 그런 증빙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꼼꼼하게 좀 작업을 해 주셔야겠죠. 이건 업무와 관련돼서 발생된 가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와 관련된 거였고, 그 다음에 증빙이 없는 그냥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 비용으로 뭐 식대니 뭐 소모품 구입한 것들이 증빙이 없는 것들, 뭐 분실하거나 깜빡 놓치거나 뭐 이런 경우에 했을 때는 지출 결의서 사규에 다 넣으면 됩니다. 사규라는 것은 정관 외에 회사의 내부 규칙이니까요. 사규를 이제 작성을 하셔가지고 지출 결의서라든가 출장 품의서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해외 출장 같은 경우는 탑승자 정보, 뭐 현지 사진 같은 경우도 조금 찍어서 그런 것도 비치해 놓고 그러셨을 경우에 인정이 가능하다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인정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 그 금액이 또 크게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페이퍼 작업 없이 무조건 인정해달라. 이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와 무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대표님이든 임원이든 뭐 직원이든 계좌에서 법인계좌에 인출한 경우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썼다, 뭐 이런 거 가사용으로 썼다, 이런 경우 해결 방안입니다. 갚아야죠. 갚아야 합니다. 가지금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법인에게 빌린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판매 촉진을 위해서 접대 목적으로 나간 금액 아닙니까? 이것도 뭐 대표님 개인적으로 쓰신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리베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증빙이 없다 보니까 이게 또 다 가지금에 잡히게 됩니다. 또 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업종에 따라서. 이게 또 골치 아프죠. 다만 이제 이게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인정해주는 과세 관청도 있고,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린 부계 업무상 뭐 의도적으로 허위로 만든 거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리베이트로 나간 금액들 같은 경우는 단기 대여금으로 잡아놔야 합니다. 대여했다는 걸 단기 대여금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인정이자 똑같습니다. 인정이자 부분들도 책정을 해서 우리 결산할 때 다 반영을 일단은 시켜놓고, 제일 중요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도 좀 비치를 좀 하셔가지고 기속자하고 법인하고 금전소비 대차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그런 페이퍼 작업을 좀 하셔야 나중에 좀 우리가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깁니다. 근데 제 실무 경험상 리베이트는 거의 과세관청이 대표자 개인 금액으로 쓴 걸로 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작성을 많이들 해놓긴 하지만 판단이 이제 과세관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 페이퍼를 내밀지만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요. 우리가 세무조사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딜입니다. 합의고 서로 이제 조율해서 이제 적정 세금을 우리가 납부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거기 때문에 이런 페이퍼 작업도 없다 그러면 과세 당국이 뭐 여지가 없어요. 봐줄 여지 뭐 이렇게 그 과세 당국도 서류도 올려서 결제도 받고 그래야지 뭐 근거 서류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페이퍼 작업이 아예 없다 그러면 과세 당국도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이런 페이퍼 작업들을 반드시 좀 선행을 하셔야 나중에 세금 폭탄에서 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급여 같은 경우나 상여를 조금 책정을 하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가지금을 좀 떨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배당,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차등 배당 하지 않았습니까? 배당을 이제 세율이 조금 낮게끔 배당들을 하셔가지고 매년 이게 가지금도 차감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퇴직금 아주 좋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이셔야 돼요. 잠시 우리 가지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예전에는 중간정산이 대표님이 한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간정산 안 됩니다. 예전에는 중간정산을 해서 가지금들을 많이 갚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중간정산이 이제 법 규정이 돼서 안 됩니다. 대표님들은 실질적으로 물러나셔야 돼요. 현실적인 퇴직을 하셔야 하니까요. 만약에 이제 내가 가업상속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신다 그러면 뭐 퇴직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지적재산권이 있다 그러면 직무발명보상제도라고, 이게 이제 큰 금액은 아닙니다. 매달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상금 같은 경우로 해서 매년 차감을 해가는 거, 잉여금과 마찬가지로 잉여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잉여금도 배당을 통해서 매년 차감해 나가는 게 좋다고 했죠. 예, 가지금도 똑같습니다. 매년 어떠한 뭐 급여라든가 배당, 퇴직금, 보상금 등으로 매년 차감해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들이 요즘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들이 주식이 있는데요. 리스크는 큽니다. 주식이 자기 주식 매각을 통해서 가지금을 상계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익 소각이라든가 감자 등을 통해서 요즘들 많이 가지금을 상계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법상 절차도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사유도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은 반드시 발생되고,
그 세금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다 고려하시고 이런 것들 전문가와 상의해서 실행을 하셔서 가지금을 해결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금을 이제 무관심하게 계속 놓게 되면 나중에 세금이라든가 이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한 20%에서 30%입니다. 가지금에 대한 세금이. 그리고 세무조사 들어왔을 때는 70%까지 육박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매년 관심을 가지고 결산 전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조금씩 차감해 나가는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결산이 이제 12월까지 이제 회계 연도가 끝나니까 12년도까지 담당 세무사하고 상의하셔가지고요. 반드시 가지금이 있는 법인은 인정이자 부분만큼은 법인에 입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인정이자 부분을 입금을 안 하셨을 때는 상여까지 처분당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으시니까 그 금액들은 그렇게 부담이 우리 대표님들한테는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매년 인정이자 부분만큼은 조금 입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결 방안들을 쭉 봤는데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셔서 가지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주식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식이든 이익 소각이든 감자든 이런 부분들로 다 하시게 되는데요. 세금입니다. 세금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세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부분을 매년 내가 소득세로 내는 것보다 그 한꺼번에 갚게 됐을 때 그 나오는 양도소득세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상여를 높여서 이거 매년 차감하는데 급격하게 갑자기 급여 상여를 높게 책정을 해서 하시게 되면 또 4대 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급여 상여를 적정 비율로 해서 상의하셔가지고 하셔야 하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퇴직금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퇴직이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제 퇴직 소득세 신고 들어가고 다시 재직하고 막 그러시면 나중에 다 부인되시고 또 가산세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의점이 있으니까요. 우리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하고 더 정확히 또 내가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싶고 전문가가 상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텍스넷에 가시면 상담 코너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대기 중이니까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가장 무서운 게 가지금입니다. 세무조사할 수 있는 건수들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매출 누락도 없고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예전에는 골마있던 이런 가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에 다 세무조사 건수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서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 가지금 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오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매년 조금씩 해결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